한국사 강좌 5주 동안 할 건데요. 네. 이제 10주인데 이제 5번 할 거고, 제 이름은 이상연입니다. 제 강좌는 그냥 한국사긴 하지만 한국을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한국의 역사, 어떤 관련이 있고, 뭐 한국 역사가 미국 역사보다 훨씬 길긴 하지만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한국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나, 그걸 위주로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이게 한국 능력 검정 시험이에요. 푸실 수 있으시겠어요? 대충은 아시겠죠? 머리가 아파지겠어요. 이런 걸 안 할 겁니다. 이런 문제를 안 할 거예요. 이건 이제 정말로 안으로 개론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주 문제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한국사 개관을 저희들이 좀 알고 이 세계사 속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일단 보내드린 겁니다. 자, 이건 좀 알 것 같아. 자, 첫 번째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할 거예요. 다른 네. 역사 수업하고는. 그래서 왜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하는지, 국역사를 공부해야 되는지, 과거 뭐 다 아시는 말이겠지만 과거를 모르면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랑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아무리 한국어를 가리키고 K-팝을 가리켜도 한국 역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리키면 좀 공허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자님 말씀인데 정말 과거를 공부해야지 미래를 우리가 규정하고 정의내릴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과거를 알아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성공할 수 있다는, 뭐 다 유명한 말씀들이니까 거꾸로 할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리버스 크로니컬로지컬 오더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무슨 고조선 때부터 단군 할아버지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것들, 즉 한미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야 이제 그때 미국 분들이 오시면 이제 관심이 있어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왜 지금 이 나라가 분단이 돼 있고, 왜 6.25 전쟁이 터졌고, 왜 식민 지배가 있었고, 왜 조선이 망했는지, 이런 것들을 거꾸로 살펴보면 오히려 더 알기가 쉬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들어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히스토리컬 컨텍스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꾸로 가는 것도 한번, 뭐 순서대로는 많이 배웠으니까 거꾸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퀴즈 나가. 자, 한국은 역사가 뭐 한국 분이시니까 이제 잘 아시겠지만 How many years? 5,000년. 예, 그렇게 얘기하죠. 5,000년인데 정확하게는 4,500년. BC 그러니까 뭐 4, 3, 4, 뭐 5, 2 이렇게 정도 되나요? 4, 3, 5, 2 정도 되나요? 4,500년 정도 되고요. 자, 이게 뭐 단군 할아버지. 성경 뭐 교회 다니시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이스라엘 나라는 아니지만 부르심을 받았던 때가 BC 2166년이고, 중국의 최고 오래된 나라, 지금 전설 속의 나라죠. 그 하 나라가 BC 2100년. 그리스의 이제 서양 문명이 처음 생긴 게 BC 1200년이었으니까 한국 역사가 더 오래됐다고 볼 수 있죠. 뭐 이제 단군 신화는 아시니까 여기서 미국 분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호랑이 토템은 물러가고 곰 토템이 이겨서 곰의 나라가 됐다. 뭐 미국은 이거 밑에 보이네요. 미국은 보통 한 1000 에스닉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900에서 1000 에스닉 그룹이 있는데, 한국은 only, 지금은 좀 많이 다문화 가정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원래 한국은 원래 한족이라고 하는, 그렇죠. 예, 한 민족으로 원 에스닉 그룹으로 돼 있다. 이걸 말해주면 다 놀라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세 가지 종교가 이제 우리가 스피리추얼, 이게 우리의 사상에 어떤 영향을 준 종교들을 알아야 되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향을 준 세 가지. 뭐 잘 아시겠지만 불교, 유교, 마지막은 뭘 것 같으세요? 기독교입니다. 의외로 1800년도, 1700년도 후반에 유입이 됐지만
그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 근대사가 많이 이 형성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유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죠. 한국 분들에게는. 지금도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나라이고 불교는 이제 이런 우리의 종교적인 마인드.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잘 정착하게 된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교를 통해서 종교적인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말하시는 종교학자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종교를 할 텐데 불교는 서기 372년에 들어와서 고대 사회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맞죠? 그 신라 시대, 고구려, 백제, 고려까지. 유교도 그렇게 늦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372년에 들어왔는데 왜 중세 시대, 고려 말기, 조선 때 영향을 줬냐면 이 전에 유교는 좀 유교학자들이 말하는 고대 유교, 전통 유교였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새로운 유교, 성리학이라는 것을 개발된 게 이제 송나라 시대 때 그게 됐거든요. 그게 이제 900년, 1000년 정도 돼서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서 조선에도, 고려하고 조선에도 그때 영향을 주게 된 거고요. 기독교는 이게 한국에 이게 무슨 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십자가가 많습니다. 기독교가 유입된 거는 천주교였죠. 그 네. 사제들이 이제 그 신부들이 들어와서 1784년에 이제 유입됐다고 보는데 보통 한 지금까지 한 250년 동안 근대 사회에 형성하는데 기독교가 가장 많은 영향을 줬다 그럽니다. 자, 이것도 보여요. 전쟁을 몇 번 치렀느냐 우리나라가? 전 저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900번 치렀답니다. 900번. 크고 작은 것까지 다 합치면. 뭐 다 기록되어 있는, 역사에 기록된 것만 이 정도니까 뭐 가장 큰 전쟁은 코리안 워였고 두 번째로 큰 전쟁은 임진왜란이었다고 이제 하는데 크고 작은 것까지 합치면 900번 정도 치렀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게 이제 내전이 아니라 시빌 워가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의 싸움만 900번인 거예요. 뭐 이제 다 그게 정확하게 카운트가 됐는지 모르지만 일본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몇 번 치른 것 같으세요? 일본이요? 예, 일본은 단 한 번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거나 자기네가 침범해서 국제 전투를 벌인 거는 단 한 번이라고 돼 있답니다. 근데 그 아 참 임진왜란도 있네. 임진왜란. 네, 임진은 전쟁 뭐 있었잖아요. 뭐 그랬네요. 네, 뭐 하여튼 그런 것까지 치면 그러니까 하여튼 가장 큰 전쟁 한 번. 그것만 이제 외국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대부분 전쟁에서 다 이겼고요. 제2차 세계대전만 패배했고 임진왜란도 자기네가 이겼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렇죠, 전쟁을 대부분 자기네들이 유발한 거고요. 일본은 우리나라는 침범을 받은 거고 우리가 먼저 쳐들어간 적은 뭐 고구려 외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마도 정벌 이 정도. 자, 코리아는 미국의 가장 비슷한 크기가 이제 미국 분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유타하고 가장 비슷한 크기랍니다. 답이 있으니까 은혜가 되네요. 유타가 이제 이 정도 크기랍니다. 거의 비슷하죠. 이 한반도하고. 아, 거의 진짜 비슷하네. 네, 거의 비슷합니다. 남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전체 사우스 코리아는 따로 있어요. 아, 조지아는 남한보다는 조금 크고요. 그 다음에 전체 한반도보다는 조금 작고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한국에는 지금 한반도에는 8천만 명 산다고 얘기하죠. 근데 조지아에는 1,000만 명 사니까. 그 다음에 남한만 치면 인디애나가 제일 비슷하답니다. 인디애나가 제일 비슷하고 남한 크기는 이제 북한이 훨씬 크니까 켄터키하고 이제 인디애나 중간 정도 그런 사이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꾸로 가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근대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근대사는 이 넘어와서 이제 하면은 너무 정치적인 논쟁이 되더라고요. 뭐 보수, 진보, 그다음 뭐 좌파, 우파.
그리고 그걸 뭐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기도 좀 그렇고 그거는 이제 각자 공부하시고 가장 최근에 가장 큰 사건 그리고 미국과 가장 큰 관련이 있는 사건. 그래서 한국전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전 전에 남북 분단이 있었죠. 1945년. 대한민국 수립은 1948년. 다 아시겠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인 저희 때는 일제시대라고 그랬는데 요즘 일제시대라고 안 하더라고요. 뭐야? 일제강점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강점기.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를 우리가 뭐 선택한 게 아니라 강제로 우리가 점유당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요즘 교과서에는 다 일제강점기라고 쓰도록 돼 있답니다. 그 전에 이제 가장 시빌 무브먼트가 있었는데 이제 동학운동이 있었고요. 이 제너럴 셔먼은 어느 나라 밴지 아시나요? 이름 보시면 좀 이게 미국 배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제일 처음 조우한 게 만난 게 1866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 전에 미국이란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한국은. 미국은 한국이란 나라가 있는 줄 알았지만 처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만난 게 1866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 국가를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가 러시아고 여기가 일본인데 저희 나라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데는 아무래도 중국과 일본이잖아요. 네.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그전에는 뭐 저희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었고 근대사에 좀 영향을 주긴 하지만 대부분 이 두 나라하고만 한 4,500년 동안 영향을 맺었고 일본하고는 저희가 이제 영향을 주다가 임진왜란을 계기로 그게 역전되는 게 됐지만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66년에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150년 전에 처음 한국에 왔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 4대 주변 4강이라고 하잖아요. 네. 주변 4강이 중, 일, 러, 미가 되잖아요. 네. 가장 멀리 있는 나라지고 가장 최근에 알았지만 가장 가까운 나라가 된 미국이 이제 제너럴 셔먼을 통해서 처음 만났는데 좋은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자, 코리안 워를 할 겁니다. 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라. 코리안 워가 왜 한미 관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냐면 그 전까지 별 관계가 아니었던 어떻게 보면 적대적이었던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도 미국은 한국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말한 것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위해서 말한 건데 이제 우리는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3.1 운동을 한 건데 각자 알아서 해라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 1950년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항상 한참 정의감에 불타던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을 하면서 한미 관계가 지금의 아주 끈끈한 관계로 지금은 조금 벌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 6월 25일 날 했고 9월 15일 날 밀리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역전이 됐고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을 했고 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지 아시나요? 38선으로 나눠졌었잖아요. 네.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38선을 넘어서 북으로 넘어가니까 북쪽 땅을 처음 밟은 날이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을 역사적인 날이라 해서 우리가 북진했다는 의미로 이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 만에 서울 수복 3일 만에 북한으로 넘어갔고요. 이제 처음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발발했을 때는 이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밀리다가 9월 14일에는 석 달도 안 돼서 이 낙동강까지 뭐 다 아시는 한국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전세가 역전되고 그리고 올라가서 이 평안 북도와 함경 북도를 제외한 대부분을 다 찼죠. 근데 이제 그땐 중공군이죠.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밀려서 이제 7월 27일 날 정전 협정이 되면서 지금의 이제 휴전선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브루스 커밍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네. 수정주의 6.25 시카고 대학교 석좌 교수님이고 굉장히 학문적으로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요즘 이영훈 교수가 쓴 그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아시나요? 네, 아직 준비가 됐죠. 저도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브루스 커밍스도 주장을 하는 게 내전 상태였다가 전쟁이 된 거지 북한이 일방적으로 쳐들어온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이제 주장은 한마디로 똑같습니다. 이영훈 교수나 브루스 커밍스 교수나 자료,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저도 사회과학 했지만 자료를 많이 모아놓고 그 자료를 그대로 다 분석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냅니다. 이거 봐라. 그 사이에 내전이 이 정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전쟁이 날 만한 분위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반일 종족주의 책도 제가 뭐 단에 못 읽어봤지만 요약된 걸 보니까 그 사이에 일본이 한 번도 위안부를 끌어갔다는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저희도 알고 있고 역사도 알고 있는 거지만 노스 코리아가 디클레어 워를 했다는 거는 자료 갖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네요. 그러니까 자료만 갖고 파고드는 거는 그렇죠. 아주 좋은 연구 방법은 아닙니다. 자료라는 건 그 점령했던 그런 그렇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료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거를 이 사람들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역사를 아느냐?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역사 자료가 많지 않은 중세사나 고대사는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그럼 그건 우리가 모른다고 해야 될 것이냐? 또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합리적인 추론과 또 다른 역사적인 상황들을 고려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난 가고 일방적으로 이제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피난을 가고 그다음 38선을 이제 나중에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유엔군이 이게 유엔 인천 상륙작전 때 메가더 장군이 쇼맨십도 있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다리를 걷고 막 이렇게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뭐 위대한 분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책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다 반대했지만 인천 상륙작전을 했고, 네 이제 사람이 모자라니까 은퇴한 해병대원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배에 태워가지고 갔는데 뭐 저 신참 해병대원들은 덜덜덜 떨면서 밥도 못 먹었는데 그분들은 포커를 치면서 2차 대전에 참전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포커를 치면서 왜 스테이크를 안 주냐고 불평을 할 정도로 여유 있는 그런 작전을 이끌었다고 뭐 나중에 어디 보니까 나오던데 하여튼 좋은 장군이 좋은 전투를 한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전쟁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천추에 중공군이 그때 뭐 말에 의하면 사람은 3명인데 총은 한 자루 줬대요. 그 인해정서 네. 사람은 3명이고 총은 한 자루. 그럼 나머지는 뭐냐? 한 사람은 꽹가리, 한 사람은 식량 들고 그렇게 전투를 했답니다. 사람만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 추운 때였고 당시에 미군 전사자 중에 90%가 얼어 죽은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북한 지역에서 북진해가지고 이 겨울에 전투했을 때 총 맞아 죽은 사람은 10%밖에 안 된대요. 대부분 다 동사예요. 다 얼어 죽은 시체만 치웠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 사람들은 추위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미국 유엔군 병사들, 특히 유엔군 병사 중에는 뭐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따뜻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점령했던 데를 떠나서 1월 4일 날 145태 이제 장진호 전투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투가 네, 요즘 유명한 네. 이게 이쪽쯤에 있는 근데 여기서 이제 유엔군이 이쪽으로 피난을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흥남부두에 네. 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산이 있고 이 호수에서 중공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저기 사망했죠. 미군들이. 그래서 장진호만 따로 워싱턴 가면 따로 기념비가 있습니다. 요번에 새로 세워가지고 문 대통령도 가서 뭐 참배하고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1월 4일 날 여기서 전부 철수하죠. 여기까지 올라갔던. 그러니까 여기 북진했던 사람들이 내려올 수 있는 사람 위로 내려왔지만
이쪽에서 전투를 벌였던 미군들 또 유엔군들은 다 이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 전쟁은 계속 국지전으로 싸우고 하지만 별로 필요 없는 전투, 땅을 조금이라도 더 뺏기 위한 전투였기 때문에 전사자는 다 이때 나옵니다. 큰 전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초반이나 중반에 나온 게 종반에 나온 게 아니라 이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얼어붙은 데 이렇게 이렇게 땅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중공군들이 이렇게 압록강을 건너오는 모습이고 이게 흥남철수하는. 근데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를 이제 전쟁을 계속 하고 싶어 했으니까 휴전을 해야 되니까 파이어 했고 이렇게 대구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 모습들 옛날 이제 자료 사진들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흥남철수에서 유명한 일을 하셨던 그 기관장분이 와서 여기 강연을 하고 가셨어요. 네, 이제 이게 책으로도 나온 거고 이 배입니다. 이게 메레디스 빅토리라는 이 배인데 화물선인데 한국에 이제 가시면 이 거제도예요. 거제도에 메레디스 빅토리 기념 이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도 있고 피난민들을 태워주는 거를 이렇게 그물을 타고 올라가는 그때 상황을 유명한 근데 이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미국과 한국이 어떤 관계가 됐는지 이제 이분이 그때 선장님이셨어요. 그 배에. 그리고 요분 바로 밑에 있던 분이 얼마 전에 그 이름이 뭐였죠? 루니라는 분이 이제 그 밑에 있는 기관장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한 배로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배다. 14,000명을 구했다. 흥남부두에서 이제 12월 23일 날 싣고 출발해서 거제도에 25일 날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미라클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분은 성공 앵글로 뭐 그거죠. 거기 신부님이 되세요. 신부님. 예, 베네딕틴 몽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을 목사님이라고 안 그러고 성공에는. 예. 그래서 이제 2001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메가더 장군이 피난민을 태워도 좋다라는 명령을 지시를 받고 태우게 됩니다.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 그래서 7월 27일 날 이제 드디어 정전이 되죠. 정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종전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종전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전쟁이 그러니까 방학인 겁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게 무슨 작전이냐면 오퍼레이션 글로리라는 게 1954년부터 됐어요. 북한에서 못 찾아온 미군 유해와 실종자들을 찾는 작전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아직까지 계속 유해를 받고 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데 DNA 검색해가지고 하는데 DNA가 없으면 그냥 추정만 하는 거고 아직까지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 오퍼레이션 글로리라는 게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앞으로 종전 협정이 되면 미군만 33,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830명은 군인이 아닌데 죽으신 분들이고 그 다음 한국에는 37만 3,599명의 민간인이 죽었고 13만 7,899명 한국군이 민간인 더 많이 죽었는데 더 많이 죽었죠. 그냥 폭격하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중국은 더 많이 죽었습니다. 이내 전술로 와서 중공군만 40만 명이 죽었고 48만 6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한국 전쟁은 중국에서도 가슴 아픈 전쟁이에요. 그래서 자기네가 아직도 한국에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미국도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그렇지만 중국도 북한을 절대 놓지 않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많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현대 전쟁에서 이렇게 많이 중국이 한 적이 없죠. 없죠. 내전에서 많이 죽었어요. 네, 국공 내전에서 많이 죽었는데 그땐 더 많이 죽었긴 했지만 다른 나라의 파병에서 이렇게 죽은 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이렇게 많이 죽은 거는.
예전에 고구려 쳐들어오다가 뭐 수양제가 뭐 이제 한 10만 명 죽었다는데 그건 다 옛날에 좀 허풍이 있는 거고 그냥 공식적인 집계가 이렇게 죽은 거는 정말 처음일 겁니다. 북한군은 21만 5천 명이 죽었고 이건 민간인 포함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그 다음 30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였죠. 근데 북한은 많이 안. 인구가 저희보다 적으니까. 그리고 처음에 내려왔다가 이제 나중에 전투는 대부분 중공군이 했으니까 아, 거의 괴멸단 생태. 그래도 진짜 많이. 네, 저희 한국군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뭐 군인으로 치면 이제 많은데 이게 이제 민간인 포함이니까 평민 거로 생각하니까 저희하고는 이제 많이 다르요 50만 명이 죽었으니까 저희는 이제 인구가 그때도 이제 남한이 더 많았으니까요. 뭐 그렇게 일을 합니다. 미군은 파병 숫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보내진 않았지만 계속 파병한 연 인원이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20만에서 25만. 한 5분의 1 이상이 죽은 겁니다. 미군도 파병된 사람들의. 그러니까 미군 피해자가 아직도 저희들이 이제 미군 전몰 용사들한테 감사를 표하는 게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정전 협상 사인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영어로 써 있지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인 당사자들입니다. 유엔군 사령관, 미군 사령관이에요. 그 다음 코리안 피플스 아미는 북한군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차이니스, 중공군 사령관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없는 사람이 있죠. 한국군은 없습니다. 남한 쪽 사령관은 여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제 낙동강까지 다 밀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관에게 한국군까지 다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을 사인을 해서 줍니다. 유엔의 참전 조건이 그거였어요. 미군의 참전 조건이 우리가 다 컨트롤하겠다. 너희로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양도한 거죠. 너희가 우리를 대표해라. 그러니까 한국군은 유엔군의 하나였지 독립적인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군까지 대표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지 북한이 꼭 그 미국하고만 한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종전 협상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중입니다. 그러니까 종전 협상에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껴들 그건 없어요. 역사가 이랬기 때문에 미국하고 북한, 중국이 사인을 하면 종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계속 김정은은 계속 트럼프에게만 얘기합니다. 종전 협상하자고. 왜? 한국에는 권한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분 나빠할 수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사람은 없어요. 남한 사람은 없어요. 여기 북한, 중국, 여기 유엔군. 여기 서 있는 분이 아마 중국분으로, 이분이 중국분 같기도 하고 이분이 중국분 같기도 한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방문한 거기 올빼미 초소. 예. 근데 이제 저렇게 서 있죠. 이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에. 코리안 워 메모리얼 북한 쪽 판문점 그 초소고요. 이 배 얘기를 좀 더 한번 하고 다음에 다른 걸 좀 더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이 배가 14,000명을 구해서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부산으로 갔다가 부산에 내려줄 데가 없어서 거제에다가 12월 25일 날, 12월 23일 날 출발했고요. 저 배는 원래 기름이나 이제 뭐 자재를 싣고 다니는 화물선이에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그분이 와서 루니 제독이 이번에 와셔가지고 얘기했는데 이 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미라클 오브 크리스마스라고 메레디스 빅토리라는 이 배가 12월 23일 날 들어갔는데 이 배에는 기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화물만 좀 실려 있었습니다. 근데
메가더 장군이 거기 너무 많은 피난민이 있으니까 민간인도 구출하라.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흥남에 있었기 때문에 저분들은 남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커뮤니스트일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근데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버려두고 와도 되는데 지금 군인들을 데리고 와야 그러려고 간 배가 왜 민간인들이 싣고 왔는지, 왜 미군이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쪽에서도 넘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다 넘어오게 하자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요번에 이제 여기 배에 타셨던 분이 와가지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분이 겁이 났대요, 조금. 그분들이 공산주의자일 수도 있고 옷을 다 수색할 수가 없으니까 총이나 이런 걸 갖고 탈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냥 태웠답니다. 그래서 14,000명이 이 작은 배, 화장실도 없었고 뭐 물은 줬었지만 먹을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 배에서 아이가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14,000명 중에. 여기까지 이틀 동안 이 좁은 배를 타고 흥남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2박 3일을 왔는데 사망자 한 명도 없었고요. 아기가 5명이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아기 이름을 미군들이 김치1, 김치2, 김치3. 왜?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너무 그게 신기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이 그 김치2랑 3를 만나요. 한국에 오셔가 초청받아 와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14,000명 플러스 5명을 본인이 구출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태울 데도 없어서 그물을 내려서 그걸 타고 아이들이고 뭐고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두루마기 안에다가 추우니까 12월 23일 이 흥남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영하 30도 막 25도 됐을 텐데 아이들이 이렇게 안고 와가지고 손이 다 얼어가지고 다 타가지고 14,000, 이게 줄 쓴 겁니다. 그거 타려고. 이렇게 태우다 여기 못 태워서 그물로 태우고 2층, 3층까지 다 태워서.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역사책에는 이 사람들을 태우려고 그 안에 있는 화물을 다 버렸다는 그게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랍니다. 버린 건 없답니다. 다 그 전에 내려주고 와가지고 기름 좀 실려 있었고 그거는 이제 묶어놓고 이렇게 많이 태웠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고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이 타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요번에 그 아틀란타에 오셨던 루니 제독과 만나서 포옹을 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거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 피난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제도로 가서 내려주고 이 거제도에 이 상징물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냐면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이제 미국에 살고 계시니까 이 한국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한국사를 저희가 배우는 이유가 그냥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으로서 미국인으로서 한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한미 관계잖아요. 한미 관계가 가장 이렇게 끈끈해진 게 상징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죠. 미군의 참전을 비롯해서 미군이 우리나라 와서 도와주고 아까 몇 명이 죽었다 그랬죠? 미군이 33,686명이 죽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그리고 한 3분의 1은 아직도 유해를 못 찾았어요. 계속 찾아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한국분이나 뭐 이런, 근데 우린 당사자니까 약간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서 깜짝 놀랐다 그랬는데 그냥 무기도 없이 그냥 넘어와서 폭격 맞아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웃을 일은 아니지만 이 남의 나라 전쟁 가서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 전쟁에서 우리한테 희생을 치러준 미국이다. 이제 뭐 그래서 우리 보고 또 뭐 반미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역사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한 나라의 역사는 이 안에 들어갈 말이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생각하신 거.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다? 철학? 뭐? 서민이요? 서민? 사람? 사람이 움직인다. 네, 또 다른 분. 사상. 사상, 예. 또. 기자 선생님. 그냥 뭐 아무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얘기하려면 다 얘기해요. 경제, 돈, 예. 이게 이제 이런 걸 보는 것 따라서 역사관이 생깁니다. 요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사상에 하시면 유심론 뭐 이렇게 가는 사상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고 유물론적 역사관에서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툴이 좌우한다고 얘기하는데 툴이 무엇일까? 그럼 뭐 우리 망치 이런 게 좌우하나? 이거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툴 선생님들이시니까 다 아시죠? 석기, 네. 청동기, 철기. 아직까지 철기 시대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떤 도구를 내가 손에 들고 있는지가 한 집단과 한 나라의 역사를 좌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내가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느냐. 내가 어떤 도구를 써서 경제를 이끌어가느냐. 석기 시대는 돌을 들고 했기 때문에 뭐 거의 다 비슷했어요. 근데 어느 부족이 청동기라는 걸 만들면서 그 부족이 다른 부족들을 통합하면서 고대 국가가 생깁니다. 그렇죠? 요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조선, 그리고 하나라, 뭐 아브라함 다 요때쯤이잖아요. 청동기라는 새로운 문명이 생기면서 접수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이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는 때 아닙니까? 철기를 접수한 아수르나 바빌론 지역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고대 국가, 신라, 고구려 뭐 이게 생기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내전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통합 국가가 만들어지는 움직임이 이때 시작됩니다. 이제 어떤 도구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게 흘러오다가 1200년대 화약이라는 게 중국에서 처음 나왔다고 하지만 저거를 개인 화기로 만든 거는 유럽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포르투갈, 뭐 스페인, 영국.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들고 제일 먼저 쳐들어간 곳이 남미를 쳐들어갔잖아요. 그래서 400명의 피사로 군대가 30만이 넘는 남아프리카의 문명들을 다 멸망시키고 남미를 접수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총만 들고 간 거예요. 그분들은 400명이. 근데 그 사람들한테 못 이겼습니다. 이게 좀 슬픈 일이기도 하고, 근데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긴 철기 시대가 이제 계속되면서 총을 쓰고 해서 제국주의가 생기고, 이제 그런데 그거를 제국주의를 가장 만든 첫 번째 이유가 1780년대 산업혁명. 그냥 간단하게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사람이 뭘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관이.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의 첫 번째 1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은 엔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엔진. 내가 움직이지 않고 증기기관을 통해서 엔진을 돌려서 다른 걸 많이 만들어내는 기계화라고 하는데 증기기관이 대표적이었고요. 이제 이게 한 100년 이상 지속되다가 1880년대 정도에 두 번째 생산이 뭐냐면 저기 뭐 전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발명품을 석유를 통해서 이제 증기나 석탄이 아니라 증기기관은 석탄을 쓰는 거잖아요. 오일을 통해서 기관을 돌리는 훨씬 밀도가 높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비행기는 석유 아니면 못 날아갑니다. 로켓도 전기로는 못 움직이잖아요. 차는 전기차가 있잖아요. 전기로 비행기를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폭발적인 힘은 석유에서밖에 아직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체 에너지로는 아직 그런 파워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석유를 쓰기 시작한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파워를 만들어내는 게 2차 산업혁명. 한참 진행되다가 3차 산업혁명은 1970년대라 그럽니다. 이게 100년 걸렸고 이게 90년 걸렸어요. 이때 만든 가장 중요한 발명품은 컴퓨터. 사람의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계산을, 모든 이런 발명을 컴퓨터로, 모든 이런 도안을 다 컴퓨터로 하는 거. 이제 지금은 몇 차 산업혁명 시대죠? 4차. 이게 2010년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2015년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 가장 키워드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생각도 내가 안 한다. 다 알아서 해준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짧아지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사를 봤을 때 한국사의 가장 암흑기가 이때입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당쟁하고 싸우고 뒤처지고 일본에 나라 뺏기고 전쟁 나고 근데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하게 된 시기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일본은 이때까지는 되게 못 살았어요. 근데 일본은 요때 편승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이때부터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오고 미국은 거기에 자원까지 더해서 세계를 이제 지배하는 그런 파워가 됐고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그러잖아요. 3차, 4차에는 미국이 지배를 하고 있고 이때는 이제 유럽이 지배하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일본만. 중국도 굉장히 암흑기였습니다. 그렇죠? 중국도 이제 요 정도 끼어들어서 이제 등소평이 이제 흥묘백묘하면서 우리가 좀 잘 살아보자 하면서 이게 좀 커진 거지만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따라가기엔 그렇게 많이 쉽지 않아요. 4차 산업혁명 있고 이제 이게 한 40년 걸렸으니까 5차 산업혁명은 한 20년 만에도 올 수 있다고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은 사상 아까 무슨 뭐 공자, 노자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요즘 학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무슨 교육 가장 강조하죠? 미국이나? 스템. 스템 하잖아요. 스템. 한국이고 뭐고 간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메릭 안 배우면 큰일 나는 것처럼 요즘 가르치잖아요. 근데 교육 전문가들은 이것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다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기계가 하고 인공지능이 하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다시 인문학을 가르쳐야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기계를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엘리트들만 키워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다 먹여주고 월이라는 만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누워서 있으면 다 먹여주고 기계가 다 집 안에서 다 재배하고 만들어서 입으로 그냥 다 넣어주고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래학자들은. 그래서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걸 읽고 와 이런 시대가 됐구나 했는데 벌써 제4의 물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시간에 제가 왜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하냐면 역사를 볼 때 사상과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봐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도구를 우리가 쓰고 있는지 이 미국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칠 때 그냥 이렇게 뭐 옛날에 이랬어 이게 아니라 역사적인 그런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과거를 알므로써 미래를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좀 얘기해 드리려고 4차 산업혁명은 이렇답니다. 보시면 되겠 네? 지금까지는 가장 4차 산업혁명이 다른 게 모든 통제를 컨트롤을 사람이 했지만 앞으로 이제 기계가 인공지능이 한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몇 개를 만들어야 되고
이제 마케팅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일자리는 다 바뀌게 된다.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 속에서 더 역사를 배워야 된다. 왜 인문학을 배워야 된다. 왜 예측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게 무슨 5차도 예상하는 게 있나요? 4차도 저희가 예상을 못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분들이 미래학자인데 많은 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결국은 바이오나 뭐 이런 거로 갈 거라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장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사람이 이제 결국은 오래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게 목표가 되니까 이제 그런 거에 집중을 할 거라고 보는 분도 있고 종말이 올 거라는 분도 있고 그런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바둑으로 이세돌을 이긴다는 게 기계가 이긴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너무나 놀랐는데 바둑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계가 어떻게 바둑을 둘까? 근데 이기잖아요. 다 그 수천만 개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기자를 했었는데요. 그때 다음에 이재용 씨가 저희 회사에 특강을 왔어요. 경제부, 제 경제부 있었는데 경제부 기자들을 앉혀놓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머리에다 컴퓨터를 심어가지고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때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뭔 소리야? 저희가 그때 그 다음에서 한메일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뭐 메일이나 보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분도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뇌를 구조를 분석해서 이거를 컴퓨터랑 연결해 놓으면 나는 몸은 죽어도 내 뇌는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테슬라를 만든 아시죠? 테슬라 그 소유주 머스크 그분이 그 회사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성공했어요. 여기다 뇌에다가 전극을 다 심어가지고 모든 뇌파를 다 컴퓨터로 저장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컴퓨터에 다 저장이 돼요. 100%는 아니지만 지금 1차로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운 세상이죠. 역사 얘기하다가 뭐 머스크까지 나왔는데 하여튼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고찰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 잘 생각하시고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또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우리 차세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라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가장 암흑기가 이 산업혁명을 못 따라가서 됐다. 그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일본은 그럼 어떻게 따라갔느냐? 그것도 할 겁니다. 그 일본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긴 하지만 한국은 누굴 가장 존경하죠? 한국 위인 중에 이순신 또 세종대왕 또 돈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율곡 이희, 이황, 신사임당 다 조선시대 때 우리가 전성기라고 느꼈을 때 조선시대 때 학자들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을 빼고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공부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상은 아직도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일본 돈 보신 분 보셨나요? 일본 돈에는 1850년 전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계몽 사상가, 소설가, 그런 인문학자, 선각자들 사진만 있어요. 그림만 있어요. 일본 돈에는.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네 문화의 전성기는 근대 시대입니다. 옛날에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그런 유교 사상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미국 돈은 누가 있죠? 그거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뭐 대통령. 근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은 Founding Fathers.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 워싱턴, 해밀턴, 벤자민 프랭클린. 예, 그리고 유일하게 그랜트 대통령이 있어요. 그 줄리어스 그랜트라고 하는데 이 남북 전쟁 승리로 해서 링컨하고 이제 그랜트 정도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파운딩 파더스입니까? 누구를 존경하는지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의 사상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고 건국한 데에 대한 남북 전쟁의 상처를 이기고 통합을 이뤄낸 사람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고 한국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아직도 모든 역사 공부가 중세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이제 저거 자료는 보내드릴 거고 각자 소개하고 끝낼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진짜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의 교육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삼별초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몇 살인지가 나옵니다. 언제 교육을 받았는지가 나옵니다. 저는 88학번이거든요. 제가 받았을 때 제가 역사 교육을 받았을 때 삼별초는요 위대한 집단이에요. 고려 시대 때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항쟁하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돌아다니면서 했던 군사 집단이에요. 굉장히 위대한 집단으로 배웠습니다. 삼별초의 항쟁 그러죠. 그래서 제주도에 기념비도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저 군사 집단을 왜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집단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군사정권 그렇죠. 대통령이 다 예. 출신이니까. 군사 집단 저런 쿠데타 집단에 대한 막연한 또 조직적인 이렇게 미화 분위기가 있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삼별초가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역사책을 읽어보면. 자기네 기득권을 뺏기기 싫어서 왕까지도 배반하고 항복 안 하고 도망간 거거든요. 그래서 곡창지대 이런 데만 다니면서 노략하고 거기 주민들 괴롭히고 그랬던 겁니다. 사실은. 근데 또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저랬을 수도 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안 가르쳐요, 삼별초를. 나쁜 집단으로 가리킵니다. 아세요, 한국에서? 요즘 한국에서 가리키는 역사는 나쁜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삼별초를 좋은 집단이라고 배웠던 사람들은 한 40대 이상이에요, 다. 그러니까 삼별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역사 교육에만 너무 집착해서 여기서 역사 교육 한다니까 교육원장님이 책 5권을 딱 주시더라고요. 요즘 가리키는 역사책이라고. 근데 읽어보니까 제가 배웠던 역사하고 너무 달라요. 요즘은 그걸 가리켜요. 민주화 운동부터 가리킵니다. 근데 이게 외국에 나와서 보니까 네.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이런 역사 교육이 별로 변화가 없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어떻게 볼 때는 정권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네. 예, 그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에는 그런 스트러글이 많다는 거죠. 양쪽에. 이 역사를 어떻게 보고 역사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논쟁은 없습니다. 뭐 남북전쟁을 계기로 통합 분위기가 됐었고 솔직히 시장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미국은. 마켓 이코노미. 민주당에서도 요즘 정치 얘기를 하네. 버니 샌더스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사회주의를 얘기하지만 정말 소수예요. 이렇게 중간에서 별로 이렇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된 적도 거의 없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 가끔은 또라이 같은 소리를 많이 하시지만 이 경제정책만큼은 이 가운데서 많이 벗어나진 않아요. 이제 한국은 아직도 이제 그런 스트러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을 나쁘게도 생각하고 좋은 집단이라고도 미화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 그거는 좀 알고 역사 교육을 전 해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미안하지만 그거는 제가 참고는 하되 지금 현 정부에서 가리키는 역사를 가리키진 않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서 좀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이 좋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해준 거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미국이 잘못한 것도 있죠. 뭐 없을 수는 없겠죠. 아니 뭐 다르게 생각하시면 얘기를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미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미국이 한국에 잘해준 거를 얘기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한미 관계에 대한 비전을 가질 것 같아요.